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해 경영 참여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그 장벽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여야 3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IT 기업 혁신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벌의 사금고화와 공공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행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은입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우리의 정책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등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산분리인데요.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이 기조를 카카오뱅크,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완화하자는 겁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과 은행의 재벌 사금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진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금융소비자연맹 조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말복인데 이 논의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은산분리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 집행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KTV에 감사드립니다. 네, 빨리 결론 내는 게 좋겠다. 밀어붙이면 안 된다. 상당히 지금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명지대 경영학과 문정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그 혁신 성장의 첫 계를 이뤄나갈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다소 더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잘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대개 이제 방향이 조금씩 나오는 인사말 같기도 했습니다. 은산분리, 아까 박상인 교수께서 일반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은산분리에 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먼저 박 교수님. 네,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한다. 분리한다 할 때 구조적으로 분리한다. 소유를 동일한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네. 미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사실 은행 지주회사법에 처음으로 제도화됐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은행법에서 은산분리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은행과의 분리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일인, 사금과의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하면 꼭 산업자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인이 10%까지 지분을 가지고 그 이상 25%, 33% 이렇게 될 때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산업자본에 한해서는 10% 지분 상한에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금고와의 문제는 동일인이 산업자본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로 있는 것인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추가적인 문제점, 이해상충의 문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문제, 산업의 위기가 은행으로 전이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어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은행법에서 말하는 은산분리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문용리 교수님 전에는 보니까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좀 많이 썼다고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좀 은산분리로 좁혀졌더라고요. 구체화되는 배경이 나름대로 있었습니까? 예, 그 은행을 제한 증권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지배주주 되는 부분을 지금 막지 않고 있고요. 막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은행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때는 다른 보험 관련 넓은 의미의 금융자본 관련해 가지고는 규제가 있었습니까? 한때는요?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1960년대에 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니까 부정축제 처리법을 발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발효해서 은행의 은행 소유를 전부 국유화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10%로 제한한 게 지금까지 50 내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사금고와 그다음에 계열사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전, 60년 전 논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다소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만 언급하더라도요. 우리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또 동양그룹 사태가 있었고 이런 은산분리의 근거 옥조가 무너졌을 때 사실은 은산분리의 원칙이 있는 하에서도 이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함으로써 어떤 사태가 빚어지는지는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어떤 해악은 봐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은산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네, 조 대표님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겨가지고 소비자들 편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거래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은행들이 굉장히 횡포를 많이 부려왔습니다. 과점적 담합이라든지 이자율은 낮추고 대출이율은 되도록이면 높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고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소비자들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인터넷 은행이 들어오면서 매기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소비자 편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산분리 과거에 그 낡은 법에 의해 가지고 은행들이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발전에 저해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자본금이 계속 투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편익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자본 ICT 기업의 자본이 돈을 빼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께서는 지금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 아까 초반에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었죠. 아주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해서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4차 산업혁명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산분리 원칙하에 카카오뱅크와 카뱅이 들어왔고 매기효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죠. 그거 다 되고 있습니다. 인산분리를 지킨다고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안 될 것이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야기 두 가지 우리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두 개가 있습니다. 출자를 통해서 자금 확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K뱅크고 카카오뱅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두 은행이 다른 경로를 갖고 있느냐? 카카오뱅크는 장사를 잘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이 충분히 출자를 해서 자본 확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 연말쯤 가면은 카카오뱅크, 카뱅이라고 하죠. 카뱅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쯤에 상장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K뱅크가 자본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출자가 지금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못해서 K뱅크는 출자를 못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반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금산분리 개념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은산분리, 금산분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세요. 금산분리는 보험이라든지 증권까지 포함해서 산업자본과 분리, 소유적인 분리, 구조적 분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체제는 금산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이른바 우리가 재벌이라고 말하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계열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소유 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어력을 갖고 있고 은산분리는 사실 뭐 오래된 것이 아니고요. 미국 우리가 지금 제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A하고 B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핀테크라든지 그죠? 인터넷 전문에는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은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은산분리 원칙, 영국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사실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달리 적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도 발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달과 은산분리를 그렇게 연결시킬 근거도 없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4차 산업혁명을 연결시킬 이론적 실질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문 교수님, 지금 뭐 자본 확충의 문제가 지금 법적인 규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업의 경쟁력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시네요. 저기 이제 실물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되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을 할 때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분모의 가중치가 커지게 됩니다. 대출은 위험자산이라서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 자체가 국제 기준인 BIS 기준 자기자본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제 영업상의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자본 증자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계통, IT가 주도적으로 돼서 은행 금융 업무를 하는 거하고 은행에서 어떤 전사나 자동화 차원에서 이런 전자금융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주체가 ICT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데 자기의 소유 지분이나 의결권이 4%로 제한이 되면 과반수 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면 12사람이나 더 동일한 비율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자기 의사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렵고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새로운 ICT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거를 방법 내지 이런 것을 자기 은행에 갖고 가서 자기네 자체 전산부에 시켜서 동일한 상품을 개발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독창성이 희석이 되고 새로 추진할 이런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이 융합과 복합화
그다음에 초연결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는 산업 간의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게 되는 게 4차 산업의 특징이요. 또 그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므로써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현재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약성이 지금 법적인 은산분리에 따른 법적인 규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 입장의 차이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카오뱅크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카오뱅크도 그 부분이 K뱅크보다는 이제 한국투자금융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있어서 증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기존에 하던 은행이 또 하나 은행을 하는 거와 전적으로 취지나 방향이 다르다. 사실관계를 너무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카뱅하고 K뱅 주주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K뱅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로 우리은행이 있어요. 농협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투자금융은 은행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카뱅은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거기에 맞춰서 출자를 추가적으로 했고 지금 카뱅의 예금 잔고가 K뱅 예금 잔고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도 적자입니다. 아니 적자죠. 적자지만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틀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적자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IT 산업을 말씀하시고 4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이 적자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어폐가 있죠. IT 모든 산업들은 초기에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왜 그러면은 적자를 보고 있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기존 주주들이 출자를 더해서 아무런 자본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동일한 인터넷 다시 말씀드리지만 K뱅크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출자의 BIS를 못 맞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문제가 없었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 기업이 만약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서 사업을 잘하는데 그래서 돈을 버는데 왜 다른 주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왜 다른 주주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공동명령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시고요. 조 대표 하시고 그다음에 김 위원장 하시고요. 지금 뭐 미국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ICT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뱅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은산분리처럼 강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풀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산업자본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주식을 25% 미만까지는 취득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은행 소유는 불가하지만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세요. 얘기 끝나서 지원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은 ICT 기업 지금 인터넷 뱅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소비자 편익 증대시키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존 은행도 똑같이 ICT가 뭐 다르냐 뭐 이런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재 은행의 변화는 ICT 기업이 들어온 그 카카오뱅크나 K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지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ICT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작은아마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는 제가 것은 하지 않은 말을 자꾸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기효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카뱅이 들어와서 매기효과를 봤으면 이 매기가 3마리가 있어야지 매기가 됩니까? 한두 마리가 매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더 도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전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뱅크가 들어와서 매기효과 있었다? 그게 신규 은행의 진입에 의한 효과인지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과인지는 봐야겠지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걸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 걸 자꾸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예를 드시는데 팩트에 서로 견해가 다르시네 보니까 미국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25%는 미국의 은행 지주에서 50년대 생길 때부터 있는 것이고 산업자본이 25%까지 가지만 거기서 금융기관이 25% 이상 소유하는 부분은 괜찮다는 25%인데 거기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요. 금융자본이 1대 자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됐을 때 우리 대부기관처럼 주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전문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특수목적 전국법이라는
은행법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네. 거기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은산분리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하시고 다른 분 의견 좀 듣고 보니까 김 위원장 계속 발언을 두 바퀴 놓치셨는데 예. 하시고 그다음에 문 교수님 하시고요. 예. 우리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사실에 대한 왜곡 내지는 어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나 이제 카뱅과 이제 K뱅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자본 조달에 있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의 BIS 비율 전망에 있어서 주주들의 이해가 그렇게 전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유상증자 일정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K뱅크입니다. K뱅크는 지금 계속 있어왔던 유상증자 일정에서 계속 이제 기존 주주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주주들이 이 K뱅크의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 네. 또 하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애시당초에 K뱅크를 인허가함에 있어서 이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유상증자 일정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고 향후 설립 후 2년, 3년까지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각서까지 받는데 왜 이렇게 소홀했느냐.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애초에 졸속 심사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측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속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ICT 기술이 접목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주주가 나아가서는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듣는 입장에서 대단히 황당한 게 뭐냐면요. 한번 이런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KTB가 예를 들어 드론 촬영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내지는 UHD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럼 UHD 기업이 꼭 대주주여야 합니까? 내지는 주주여야 합니까? 은행 산업에 있어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그런 주주 여부와는 소유 구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왜 자꾸 이런 걸 소유 구조와 혼돈해서 꼭 ICT 기업이 대주주여야만 한다.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먼저 그 핀테크라는 개념을 전혀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그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핀테크 산업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가 은행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변화로 이끌어가지고 은행 산업이건 전체 산업 전반에 좀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소비자 편익도 많이 증가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그 핀테크 기업, ICT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자꾸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초반 얘기에서 이것저것 다 나오다 보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일단 문 교수님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경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또 금융 ICT 융합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그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전도사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핀테크랑 전자금융이랑 뭐가 틀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까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금융이라고 그러고 핀테크는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서 금융업에 진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핀테크 업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비슷한 업무처럼 하지만 그 부분에 차별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지 동일한 업무인데 두 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이나 이 제기가 2년 전, 3년 전에 논란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또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클래리파이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금융하고 은행하고 자꾸 또 혼돈을 시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돈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중국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모바일 결제하는 거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결제 수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용카드를 쓰느냐, 모바일 결제를 하는 거하고. 핀테크에 대한 기법을 문 교수님, 제가 이야기할 때 좀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적용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걸 연계까지 말씀하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중국보다 왜 모바일 결제 안 하느냐?
중국보다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카드에서 오는 사람들, 소비자들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삼성페이도 이미 있고 서울페이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고 인터넷 전문에 박사인 교수님이 또 하나 또 구별을 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지금 논쟁하면서 따져볼 충분히 주제가 되긴 한데 잠깐 인터넷 전문행은 박 교수님, 문 교수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모바일 결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논의가 끝없이 지금 뭔가 좀 가다가 드미할 것 같은데 몇 개는 그대로 남겨두고 또 살펴볼 것이 있기 때문에요. 박 교수님 잠시 여기서 하시고 우선 큰 틀에서 지금 제기하고 몇 가지를 좀 더 따져볼 몇 개가 있었어요.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은산분리 기본 취지는 지켜야 된다는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해서 규제 하나 하는 것은 그 취지 자체를 지금 훼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문 교수님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완화를 해보자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은산분리 기본 원칙을 포기하거나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기존의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은산분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와 관련 연관 이런 부분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를 예외 적용해서 완화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을 일반 은행까지 확대하자는 단계적인 전략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 은행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군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주일날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우리 고용이 늘어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걸 확대해야지 이게 예배 보는 주일이다 해가지고 병을 못 고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이 크게 없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인터넷이 아닌 일반 은행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전 솔직히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대통령께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바뀌지 않고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모순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좀 이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여러 의원들이 5명의 의원들이 내놓으셨는데 그 5가지 안대로라면 현대, 삼성, SK 이 이른바 재벌들이 은행 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법안대로라면. 이번에 은산분리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에 안 하는 내용을 보면 주인이 있는 대기업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한번 말씀드려보면 다음 카카오도 해당됩니다. 다음 카카오 안 됩니다. 다음 카카오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예상이 9.8조입니다. 9.8조. 예상이 10조.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ICT 기업이 있는 대주주일 경우는 허용할 거냐. 그것마저 배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더 국민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 친화가 뭡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낮은 코스트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우리 그건 택해야 된다. 그걸 해보자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금지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교리적인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칙을 해석하느냐 마느냐 얘기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전달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할 걸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신산업 성장의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 관련해서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작용보다는 장점 효과가 크다면 한 번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신산업 성장, 또 일자리 창출 이건데 이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먼저 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미국이나 영국의 예를 보면 그렇다는 게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나 4차 산업은 그다지 상관없다는 것도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자, 외국의 예도 그렇고 우리도 보시면은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안 된다? 아닙니다. 카뱅 잘했습니다. K뱅은 잘 못했어요.
은산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하여튼 뭐 말씀드리고 그건 아까 그다음에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신산업 부분 투자, IT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하는 걸 보면은요 기존 은행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규모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보통 은행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점을 못 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행인데 지점 없이 은행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면 지점 없는 은행을 허용해주고 고용을 늘린다.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점이 없어서 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존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점을 줄여나가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사실 작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시티뱅크라든지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지점을 다 없애고 자기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고 고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뱅킹들 다 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보통 또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무슨 핀테크의 중심이고 또 4차 산업의 중심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예에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중금리에 해당하는 소비자 금융 부분이 취약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소비자 중금리에 해당하는 거 저축은행이 이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같이 얘기하셨는데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비중도 그렇게 밖에서는 크게 보지 않고 고용 창출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중금리 대체 은행으로서도 효과를 좀 기대하기로 대체로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글쎄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예. 박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게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이나 동일한 것 잣대로 놓고 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은행이 생긴 지 5, 60년 대화도 100년까지 볼 수 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체가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의 은행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저축은행의 그 고금리 소비자들이 지금 중금리 대출로 해가지고 그동안 대출 받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나 주부들한테도 대출을 신규 일으키게 해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인터넷 은행이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고금리로 시달리던 소비자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손쉽게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평가를 쉽게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것이 100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이 해왔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던 것을 ICT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은행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인정하고 더 나와야 뭐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지금 개별 은행에 대한 개별 인터넷 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거기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으로 좋아지고 산업이 발전되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개별 은행으로 보는 것도 좀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걸 자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한 부분 또는 진입이 들어와서 카카오뱅크가 일정한 부분, 기여한 부분을 제가 무시하거나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은산분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ICT 핀테크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아까 전에 말씀 은행 산업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의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글로벌 컴패러티브니스 인덱스에 보면 아프리카 국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시중은행들은 우리는 예대 마진으로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본시장이 발달 안 해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수익의 한 반 정도가 자본시장에서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거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발달이 왜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벌들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안 합니다. 은행 대출로 해요. 그리고 정부 간치금융을 통해서 개입을 하면서 구조조정도 은행 통해서 해요. 자본시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뀌어져야지 자본시장이 발달되고 많은 핀테크가 발달한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달 안 됐다는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주식을 발행 못합니까? 아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팩트를 비롯한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박 교수님 잠깐 계시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팩트에 대한 아니, 건데 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만 이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신용자나 중신용자에 대출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고신용자에게 거기까지 하시고. 그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리 대출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잠깐만, 그러나 그 이유를 문 교수님 계속 얘기하시고요. 은산분리 완화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개인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려면 우리가 개인 신용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신용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비식별 정보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활용하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하고 싶은데 그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끌어낼 개인신용정보법이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건 도나무 타부리 때문에 제 아무리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도 거기 통신사와 뭐 카드사나 이런 사가 들어있어도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원래 취지는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관련 규제 완화를 하면은 신산업의 성장 동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질문이었는데 박 교수는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관되니까 이것저것 한꺼번에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니까요. 제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신고용 부분이 K뱅크가 한 500명, 카카오뱅크가 500명, 결국 뭐 1000명밖에 안 되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해서 지점수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핀테크가 본격화되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각각 금융의 펑션이 있죠. 송금, 결제, 예금, 대출, 자산운용, 증권, 보험 이런 부분을 금융은행이 하고 있던 모든 펑션별로 하나씩 핀테크 업체한테 위임하거나 그쪽에서 업무를 하게 하면 그쪽에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서로 살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돼서 고용이 늘어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노동 일자리 시장이 많이 늘어난다 그치시고요. 김정은 위원장. 수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는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설비 투자는 끝났다고 봐야죠 이미. 어떤 이제 ICT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특성상 이미 한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추가적인 투자는 이렇게 더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번 투자가 얼마 이루어졌는지 감사 보고서로 보면은 한국 카카오뱅크가 유형자산에 있어서 불과 365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K뱅크는 144억 원입니다. 아니, 김정일 위원장님 그 부분을 보면 핀테크 그 업종별로 일어나고 있는 연계 파급 투자까지 해야지 그냥 제한적으로 카카오와 그걸 봐야죠. 그걸 우선 봐야죠. 그리고 파생된 효과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도 없는 거고요. 모든 거 그냥 일단 제가 질문했던 거 초점 맞춰서 얘기 잠깐 계시고 얘기하시고요. 아니 곤란하다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셔서 파생되는 게 얼마인지 한번 입증을 하셔보시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 유형자산 투자액이 365억 원이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가. 이것으로부터 무슨 파생되는 2차, 3차적인 뭐가 얼만큼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제 말씀은 이미 이와 같은 설비 투자는 끝났어요. 두 은행에서. 이렇게 본다면 고용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의 측면에서도 극히 미미할 뿐이다. 지금 우리 금융지주회사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이런 법에 보면 일반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통해서 알리바바 전자상거래에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결제와 송금 업무를 하고 거기에 남은 돈을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를 세워서 또 투자를 하고 이와 같이 생태계가 걔네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백으로 어드밴스된 고도화된 단계로 한 반면 우리 이걸 전부 막아놓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산분리 삼성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페이가 있고 삼성 자산 투자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되고 그 후에 이렇게 조대표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계시고 조대표님 발언 규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안 되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는 인터넷 은행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지금 그 기술이나 전산화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인터넷 진행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 일자리 줄어드는 거랑 인터넷 뱅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세계적인 추세고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신규 투자, 굳이 카카오뱅크랑 뭐 카카오뱅크가 300을 했느니 400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 두 개만 있지만 3개, 4개, 10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그 일자리가 생기고 당연히 이 투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 효과 또 지금 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비대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대면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비대면으로 바꾸려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말하는 분은 난생 처음 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요. 말씀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IT 기술이 은행이나 금융업에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잠깐.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누가 만듭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남이 말 끊고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요? 전문은행이 10개가 늘어나면 시중은행 지금 10개하고 지금 소화가 될까요? 우리 금융산업 아니 그거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상대방이 얘기한 것까지 아니 발전이 안 되는 게 그런 말씀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조 대표 다좀 저희 우리나라 은행이 세계 우간다 수준보다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잠시 제가 왜냐면요 지금 시청자들의 의견도 잠깐 소개를 해야 되니까는요 열이 붙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한두 분 열붙다 보니까 4분이 열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중간에 쉬지가 않는데요. 저희 지금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지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한 2-3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관련해서 우리 패널 분들이 좀 관련된 의견이면은 관련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이창현님의 의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특성상 운용 비용을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덕을 본 것 아닌가요? 온라인의 편리를 본 것이지 아직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트래블러님의 의견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 경제의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하게 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완화하는 예외사항을 두되 자금력이 비교적 약한 은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규제가 풀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된 의견을 좀 주셨네요. 일반 은행께도 고려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에 예를 둬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일부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의견은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살려놓고 보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 원칙 관련해서 위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요. 기본으로 원래 은산분리 취지였던 대기업 재벌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핵심 요인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의 의원이 특례법안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예. 그 5개 어느 것도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대기업의 사금고화될 그런 우려를 원천적으로 내지는 이제 방지할 그런 방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대로 간다면은 은산분리의 원칙이 우려했던 부분이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은행의 대주주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제어 장치는 뭐 예를 들면은 그 99년도에 만든 은행 사회이사제라든지 그다음에 2009년도에 만든 신용공여 한도 이러한 그 은행법에 대해서 이런 은행법이 이 강한 법제화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고요. 또 특례법 자체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전부 다 금지하고 있고 또 발행 주식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호 장치가 있다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만 그러니까 이번 최근도 아니고 이미 이전의 법에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쟁여놓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사금고화 이거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맞습니다. 사금고화는 이게 정말로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 개발 독재 시대라든지 그때 사금과 돈 가지면은 어떤 것이 땅 사도 투자해도 모든 고수익을 올리던 시대지만은 지금은 투자처가 없어가지고 이익이 몇 조씩 남는 그런 시대에 어떤 뭐 은행 돈을 갖다가 대주주가 마음대로 쓴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굳이 시대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셔가지고 팩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자꾸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팩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아주 추상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에서 190조 투자하겠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익 유보를 해놓은 게 얼마냐 말했을 때 삼성에서 뭐라 그러냐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자기들이 몇십 조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대부분 자산 형태로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파이낸싱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은행 대출이에요. 파이낸싱의 80%가 은행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채권을 발행하고 5%만 신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과 은행이 발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후적인 장치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후적인 장치, 견제 장치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저축은행이 아니고 동양증권이 아니고 이것이 은행이었다면 어땠을까? 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들이 입게 될 폐해. 지금은 이게 나무 이야기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입게 되는 폐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금고화로 지금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현실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애초에 은산분리 원칙을 만들었던 대기업 재벌들의 지금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죠. 사금고화와 계열 부실이 전이된다. 그래서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그 계열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10%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10% 미만으로. 그다음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부분을 종전에 1%로 제한을 했습니다. 법에. 이 부분을 더 제한을 해서 제로로 아예 금지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동양증권하고 저축은행 사태 부실이 여러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그 자세히 내용을 한번 검사보고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정치와 이 경제가 청탁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고 동양 부분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팔로우를 해서요. 그 부분이 그래서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게 현장 수사권을 달라. 가서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이게 몇 개월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게 다 어음이 발행되고 주식이 돌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존 법규를 위반한 거는 그 범법이다. 형법상의 어떤 법규 위반 사항이니까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인이 발생될 거를 무서워서 통금을 무조건
다시 실시한다든지 이러면 이 활동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죠.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면. 문 교수님 말씀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상당 부분까지 동의를 하다가도 참고로 저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근거로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틀리다를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을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아니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 가지고 얘기하세요.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로 좀 상당 부분 참여했고요. 대리인으로서 보면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은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어떤 식으로 실행됐고 또 사후 규제가 어떤 식으로 무력화됐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주주회사의 뭐 몇 프로까지 대출을 금지한다. 이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런 것들이 은산분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은산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건 저축은행은 특례법으로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처럼 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논리예요. 은행법을 준수하는 은행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로 특례법으로 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대통령 공약 파기냐 아니냐, 은산분리 완화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도 은산분리 완화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대통령 공약 파기가 아니냐 이거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단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소유 지분 한도의 차이를 둬요.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은 동일인이 한 사람이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금융자본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죠. 거기서도. 자, 그런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에 대한 뭐 대출 문제라든지 대주주의 자격 문제라든지 사업의 영역, 소비자 금융에 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기존의 은행과 다른 특수한 형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인터넷 은행법, 은산분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 34%, 50%라고 나와 있는 인터넷 특례법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산업자본 또는 특정인이 은행이라는 것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준다는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거 뭐 하나 가지고 예해해 주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했던 것은 소비자 금융에서 신용대출에서 거의 40몇 %를 상부하게 카카오뱅크가 먹었어요. 시중은행 10개가 있는데도. 물론 금융위원회가 뒤에서 도와준 게 있습니다.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먹고 K뱅크는 못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라고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누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신용대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게 금융당국에서 입장이에요. 소비자 금융시장을 너무 커져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다시 제2,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각자 입장들 하셨으니까는요. 다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지금의 아까 뭐 시청자 의견도 있어서 카카오뱅크의 최근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 인터넷을 이용한 그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했던 것이지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익을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더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재는 2개가 있는데 이후에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지금 성장의 과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은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인지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뭔가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논점도 되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은행이 국제적으로 낙후되었다. 이제 아프리카 비유도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 사람이 낙후됐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수신고가 작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서 그런 이제 저조한 자본 조달 기법들의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신용평가 기술에 있어서 낙후함, 순전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이란 행위가 어떤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혹시 ICT 기술을 인터넷은행은 자본 확충이라든가 동원 전략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가요, 혹시? 그럼 그건 아니죠. 지금 그건 전혀 아닌가요? 별개의 예. 것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더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은행 산업이 낙후되어진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초보적인 ICT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억제할 측면도 있다. 김경률 위원장이 봤을 때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해법을 지금 은산분리는 더더욱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네. 그럼 이대로 뭐 우리나라가 저발전돼 있다 그렇게만 있을 일은 또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럼 무엇이 가져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은행 고유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시장 문제가 나오는 건 좀 유보하고요. 자본시장이 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이 낙후됐다? 이거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 같고요. 물론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선진국과 같이 안 됐지만은 자본시장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빌리러 은행에 왔기 때문에 은행은 그냥 쉽게 앉아서 돈 빌려줘서 그래서 낙후됐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은행이 하신 대로 담보 대출 위주로 신용평가 기법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다른 핀파일러나 다른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예대 마진으로 또는 수수료로 해가지고 95% 이상 수입을 찾아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빌리러 오고 담보 잡고 대출해주고 이런 거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투자 기법이나 해외 투자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자본시장이 좀 미흡해가지고 돈 빌리러 은행으로 몰려가지고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내용 같고요.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0.5%포인트가 높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0.14%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쪽이 나니까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기존 은행들이 따라서 예금 금리를 높이고 또는 대출 금리는 낮추고 있습니다. ATM 수수료도 비교해가지고 송금 수수료는 이 인터넷 은행은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것은 그냥 스스로 변화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절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가 인터넷 은행이 생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 자체에 대한 뭔가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봤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안고 있는 과제를 역시 지금 규제 완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이게 지금 그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의금이나 어떤 축하금을 보내야 되는데 과거는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보냈지만은 지금은 카카오 친구면 그냥 보내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라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인데 이러한 단편적인 간단한 서비스 말고 굉장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큰 그 발전이 없다. 그래서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주현행 대표님 말에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짧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우간다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순위는 설문지 조사 자료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구성 요소를 보면 대출의 용이성이 119위,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99위, 설문조사를 한 거고. 네, 뭐 후진성은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요. 그 후에 됐는데. IMF에서 조사한 금융기관의 발전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위로 나타납니다. 6위.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거는 6위고 그러니까 지금, 설문지로 한 거는 이제 우간다보다 못하다. 뭐 80m, 90m 그러면 어느 쪽에 의미를 두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감안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통일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IMF 는 후진성이라고 저발전됐다 얘기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제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중간 대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중간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또 중간 대처를 안 한다고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 신용 정보의 비식별 정보를 이용을 못하게 하여튼 뭐 그것도 과제가 되겠고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 과제가 그런 뭐 정보 개인 신용 정보 이용 관련 등등의 문제죠. 추가적으로 돼야 이게 완전한. 지금 이것은 그런데 규제 완화의 부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 다른 규제 지금은 이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안을 일어나야 할 보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개 관련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아까 그 조 대표께서는 이미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앞에서 하신 것 중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은산분리를 해야 될 아무런 논거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미국의 영국을 예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2, 3년 안에 성공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는 다 상장을 해서 자본 확충을 하지 대주주가 자기 돈을 출자를 해서 계속 가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 교수님 말씀이 자꾸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6위고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하시면서 또 낙후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핀테크를 해야 되고 근데 조금 괜찮다는 쪽에 말씀하셨어요. 하시니까 저 이해를 못하겠고요. IMF에서 말하는 것은 양적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질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소비자 금융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많다고 말을 하면서 소비자 금융시장에 새로운 은행들이나 서비스가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정도 말고 이상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이후에 있다. 발전 과제 전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 사금고라든지 지배력 전이 또는 시스템 리스크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법안 자체가 신빙성이 있을까? 그 법안에 여러 가지 변동도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만 왜냐하면은요 결국은 가서 장사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올 건 뭐냐? 그러면 은행 망하면은 소비자들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해가 클 수 있다. 누군가 인수를 시키자. 그때 인수할 수 있는 건 재벌밖에 없어요. 왜냐? 재벌들을 인수하면서 기업 금융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계열사, 자기들 하청기업 그쪽만 이쪽에 가져가도 충분히 살아요. 그것은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은행 산업을 엄청나게 후퇴를 시킨 것이고 말씀하신 정경유착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고 한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논의 자체가 제가 박상희 교수님 질문을 할게요. 이런저런 문제가 충분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잡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했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지금도 그런 이런 논의들이 정부 보고서는 어디에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3당이 야을 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3당이요? 야당 두 양당하고 여당이죠.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교섭단체들이 세 개의 교섭단체가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교섭단체를 상실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외하고 세 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국회의원들도 인식하고 이해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속전속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의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일자리 문제 한국 경제 어려운 것을 엉뚱한 데를 가지고 지금 풀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박 교수는 지금 그동안에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부 내부의 전문가들도 있고 아마 청와대 또 전문가들이 있을 법해 보이기도 한데요. 박 교수님만 혼자 검토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다 검토해 보고 굉장히 그래서 공개적으로 잠깐 얘기 들으시부터 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게 망하면은 재벌이 또 인수를 해가지고 또 참 이런 얘기는 그 은행도 망해야죠. 당연히 망하는 데가 나오고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경쟁력이 그렇게 추락되고 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가 연대해서 서명해가지고 다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직 참여연대만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전부 다 반대를 위한 반대지 적극적으로 이 소비자 후생 늘어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툴임에도 불구하고 뭐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마감을 어떻게 했냐 이런 논의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지적이 나왔으니 답변 주시고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계신다. 예, 좀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발언인데요.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6월 초경에 규제혁신대책회의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 10번, 20번이라도 만나서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와 같은 접촉이 없었고요. 우리 이제 그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 마련한 자리에서도 정부 측 토론자를 그렇게 초빙하고자 했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려보면 지금 그래서 대책안들이 다 마련됐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겁니다. 단적으로 K뱅크, 카카오뱅크는 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재벌들은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지는 인터넷 뱅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안 지금 5명 모두 다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조선일보 발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 법안이라는 것은 규제하는 네. 보호장치를 넣지 못하고 지금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넣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K뱅크, 카카오뱅크 이른바 ICT 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그런 규제 완화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다 들어가야만 그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모순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 가계 신용대출 억제입니다. 이미 이제 목까지 찼다는 거죠, 가계대출이.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후생의 증대를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정확히 이제 모순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잠시만요. 아니라 모순되죠. 아니죠. 지금 그 고금리로 쓰는 가계 대출들이 중금리나 낮은 금리로 이 인터넷 은행이나 갈아탈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문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왜 그렇게 그게 인터넷 카카오뱅크에서 대출했을 때 1, 2, 3등급 고신용자의 대출한 것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이게 준금리 저등급을 하면 분모가 커져요. 그리고 BISP율이 작아져서 자본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응산분리를 완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규정에 위반된다니까요. 규정이 BIS 기준 지도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준수하는 안 되죠. 규준 위반이 아니고요.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쉬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조금 더 낮게 해줄 수 있는 거 고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전에 자꾸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신용 정보를 풀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가 소비자 신용 정보를 함부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핀테크가 발전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은 훨씬 약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근원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엇갈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마지막에 아까 토론 말씀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나 저희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논의가 별로 없었다 그 얘기죠. 국장조차 안 나와요 토론에. 그런데 또 이제 여러 형태로서 논의가 됐다라고 조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워낙 근원적으로 지금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문제 빼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보호장치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관련해 가지고 높게는 50%까지 상한을 더 넓게 보는 쪽도 있고 낮게는 25% 이런 거 있는데
문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급적인 상한을 높여서 많은 참여를 허용하는 걸 또 선호하시겠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한 없이 50% 이상 하는 걸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 예. 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로서 원칙은 위배 안 하는 건가요? 그 이유로서 잠깐만요. 아니, 박 교수님 제가 말을 안 끝났는데 제 답변은 말씀해 보세요. 얘기 좀 할게요. 예. 제가 한 다음에 좀 시작해 주세요. 두 분은 좀. 현재 이제 금년 2월부터 금융그룹 통합 감독 모범 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금감원에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모범 기준을 설정해서 계열사로 인한 동반 부실이라든지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이중의 또 규제 자체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도 하고 있고 감독원에서 모범 기준으로 또 통제하고 있는데 이걸 또 법적으로 그냥 종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완화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 완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다음에 망하는 걸 걱정하는데 그 실무적으로 보면 적기 시행 조치가 있어서 완전 망하기 전에 BIC 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지면 경영 개선 권고 조치 요구 이런 단계별 조치가 나가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IMF 때 왜 그렇게 많이 망했느냐 아시다시피 충당금을 제대로 안 쌌어요. 충당금 요정립 충당금의 40%밖에 안 쌌어요. 왜? 하도 그 금융기관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다가 IMF에서 미국과 IMF가 와가 제대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전부 악가지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없다. 것은 이렇게 사후 규제가 작동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후 규제가 충분하다고 그러고 지금 얘기는 작동 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도 뭐 제한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뭐가 김 위원장 들리다고 얘기 어떤 부분이요? 아니 일단 이 주제 한정에서 합시다. 지금 소우 제목 이제 얘기했던 지분 소유 관련 사항안 이제 문 교수님은 다른 쪽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분 소유 관련은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견해신데 그러면 지금 김 위원장 경우에는 만약에 도입한다면은 최소화시키자는 쪽 견해시겠네요. 그렇죠. 예.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야 된다. 말 그대로 전 말장난 없이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25% 정도로 둔다면은 그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방은행 수준 한 15% 수준이면 어떨까.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지방은행 수준에 한 15% 정도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예. 그런데 지금 15% 정도로 한 안은 없죠, 현재. 박영선 의원이 약간 유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선 25%로 지금 제가 상장한 자료 중에서는 제일 지금 낮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대표님? 정재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이 34%를 제시를 했고요. 유이동 의원이 50%를 제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25%나 34%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총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 34% 그 수준이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의 제한은 필요하다라고 보죠. 그 부분이 이제 문 교수님하고 차이가 있네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30%인데 34%까지 하면은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특별 의결사항 3분의 2 때문에 34%인데 그거는 경영하는 거 상관없고요.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34%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25%가 박영선 의원 안이 나온 것이 그나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겠다는데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경우에도 25%가 산업자본이지만은 일대 자본은 금융자본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입니다. 은행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다른 산업과 달리 경쟁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퇴출을 충분히 자유롭게 못 일어나는 사정 규제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은행이 도산했을 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정 규제들, 구조적인 규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오늘 계속 다른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확인해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자리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또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과정,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가급적인 8월 중에 이번에 9월 정기국회 가기 전에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또 오늘 뭐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위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까지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 오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던 말 포함해서 한 50초씩 돌아가면서 듣겠습니다. 문 교수님. 다시 한번 이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첫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된 그 법을 계속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시대는 날로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법에 의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이런 새로운 신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해서 조현영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은행산업 관련의 규제는 과거 시대에 토대로 두고 있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일관된 견해시네요. 네, 김경률 위원장.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인터넷 은행 관련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좀 뼈아프게 청와대나 정부에서 새겨드려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은산분리 완화라고 하는 것이 8월 말까지 통과되어져야 할 시급한 사안인가 과연 9월 말 내년 8월 말이면 말씀하신 최대한 100%를 양보해서 그런 하다못해 인력 창출 그리고 투자 촉진 이것이 안 되는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무엇보다 급하다고 할 수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은 지금 8월 말까지 그런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거든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아쉽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금융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핀테크 다들 동의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가는 방향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위기, 제조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문제, 이거를 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원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도 아닌 엉뚱한 것을 꺼들고 와서 프로파간다 하듯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과 국회를 저는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서 공개 토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계속 토론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네 분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들었고요. 또 SNS를 통해 들은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고요. 전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님의 의견입니다. 정확한 현상 분석과 경제적 사실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 한국 법제와 자본시장의 실태를 고려하면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재벌의 자본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명합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성현님의 의견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과 변경된 시대 현황을 반영해서 규제 완화돼야겠죠. 분리해야 했던 원칙은 엄격하게 지키되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에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규제를 풀어줘야겠죠. 지금도 산업시대의 규제로 정보화 시대를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시대의 규제가 지금 정보화 시대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정윤지님의 의견입니다. 재벌의 은행 사업 참여는 당연히 제한해야죠.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발한 개혁을 위해서 제한적인 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세 개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뭔가 시대 변화에 대한 감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뭐가 이기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8월 중에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만 오늘 논의를 들어보니까는 정말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의견도 있고 급하게 당장 해야 될 과제다라고 있는데 어느 방향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지 모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점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